나무이사 우종영이 전하는 초록빛 공감의 단어. 나는 나뭇잎에서 숨결을 본다. 우종영 지음. 2장 성 봄바탕을 이루는 지구. 외로우니까 테라포밍. 달나라에 다녀온 문어가 물살이 동물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지구가 아닙니다. 나가서 보면 수구입니다. 물방울이라는 뜻이에요. 땅덩어리는 29%밖에 안 되고 나머지 71%는 물로 덮인 행성이에요. 이때 남극에 사는 펭귄이 지나가다 한마디 거들고 나섭니다. 그럼 빙하기가 오면 빙구냐? 이 광경을 지켜본 고래가 점잖게 말합니다. 둘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인류가 살아있는 한 지구야. 육지에서 살다 왔다고 고향 사람들 편을 드는가 봅니다. 지구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물이 풍부한 곳이지요. 그렇지만 물만 있다고 생명이 살 수 있나요? 지구에서 육지는 바다에 비해 면적은 작지만 작은 만큼 소중한 존재이고요. 적당한 온도도 필요합니다. 산업화 이전 기준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4도인데 이는 생물들이 살기에 적당한 온도입니다. 천문학에서는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인 지역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릅니다. 1912년 4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선이 영국의 사우샘프턴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배가 하도 커서 건조 당시부터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무도장을 갖춘 호화로운 여객선이었죠.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늠름하게 첫 출항을 하는 배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것을 거침없이 구현한 인간의 힘에 감탄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여객선은 출항한 지 5일 만에 빙산과 충돌하여 무려 1,500여 명의 희생자를 내고 대서양의 찬 바다에 가라앉고 맙니다. 인류의 자존심이 구겨진 날이었죠. 배가 너무 커서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생명이 살고 있는 공간은 해저에서부터 외부 공간까지 수직으로 65km가 채 되지 않는 얇은 막과 같습니다. 천체 물리학자 칼 세이건이 보이저 1호가 보내온 지구 사진을 보며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명명하고는 이 점을 보라.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지구는 우주라는 광활한 공간 속의 지극히 작은 무대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구는 작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인류는 지구보다 더 크고 살기 좋은 행성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골디락스 존이 되려면 반드시 암석 행성이어야 하고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하며 대기압과 대기를 구성할 정도의 크기여야 하고 자기장을 형성하여 우주 방사성 입자를 막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이런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인류가 정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류가 살기에 적합한 생태계를 조성한 후에나 정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엄청난 재원과 몇백 년에서 몇억 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천문학자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우주에 망원경을 띄우고 골디락스 존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구에서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구에 없는 자원을 가져오기 위한 것일까요? 어쨌거나 인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테라포밍을 해야겠죠.
테라포밍이란 지구 밖의 다른 행성에 지구의 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땅과 지구를 뜻하는 테라와 형성하다라는 뜻의 포밍의 합성어로 지구화라는 뜻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 화성을 테라포밍하려면 우선 대기 조성물을 변경해야 합니다. 화성의 대기는 중력이 작기 때문에 대기압이 낮고 95%의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구와 대기를 유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질소 등의 기체를 대기에 추가하여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물을 가두기 위해 땅을 파고 호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열을 가두기 위해 온실가스를 뿌리고 적정한 온도가 되면 단세포 같은 작은 생명체를 이식하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뒤 식물을 심고 기다려야 합니다.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곤충들을 데려다 수분을 돋게 하고 유기물을 부식시킬 수 있는 곰팡이균을 이식하여 유기물을 분해한 다음 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동물들을 노아의 방주에 태우듯 화성으로 데려다 살 수 있으면 그때서야 사람도 본격적으로 이주가 가능합니다. 어떤가요? 지구 역사 45억 년을 압축하는 작업 같아 보이지 않나요? 만약 각각의 과정에서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시간 또한 우리 편이 아닙니다. 지구가 망가지는 속도에 비해 테라포밍의 속도는 우주의 시간처럼 느리게 흘러가니까요. 우주로 향할 수밖에 없더라도 저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구가 외로우니까 테라포밍 하는 거라고. 지구에게 친구를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라고. 지구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니까요. 가지, 질문과 망설임의 결과물.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모습은 잎이 떨어진 겨울나무와 닮았습니다. 번개불은 한 점에서 섬광이 일며 땅으로 내리꽂힙니다. 굵은 줄기와 줄기에서 벗은 곁가지들이 구불거리며 땅으로 향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밑동에서 출발한 줄기가 갈라지고 갈라진 가지에서 2차 가지와 3차 가지가 일정한 법칙을 따라 하늘로 향합니다. 구불거리는 바깥쪽에서 난 가지가 살아남아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가지를 벗습니다. 이 과정은 자연에서 흔하게 관찰됩니다. 산줄기와 물줄기도 서로를 따라 흐르거나 그물처럼 퍼지기도 하면서 줄기와 가지를 받습니다. 산줄기와 물줄기의 형상은 자연의 물리적 현상이지만 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이라 그런 형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질문과 망설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이 자란 궤적을 가지라고 합니다. 작은 가지와 눈, 그리고 잎은 외부 세계를 감지하는 레이더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곳이지요. 낮과 밤의 길이를 재고 중력과 바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주변 가지들의 방향을 탐지합니다. 만약 잘못된 정보를 수집했거나 분석이 잘못되면 그 가지는 여지없이 삭정이가 됩니다. 그래서 가지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며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필자가 관찰해 본 결과 나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뻗어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올해는 뿌리를 얼마만큼 만들어야
잎들이 갈증을 느끼지 않을까? 이 질문에는 모두 갸우뚱할 것입니다. 가지가 뿌리를 만든다는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가지가 뿌리를 만든다고요? 맞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뿌리는 눈들이 싹을 틔우기 전에 오래 필요한 양의 뿌리를 만들어 두어야 하는데 뿌리의 입장에서는 지상의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들이 각자 필요한 만큼의 뿌리를 만들어 달라고 뿌리에게 요청합니다. 이때 가지와 뿌리를 이어주는 전령사 역할을 맡은 물질을 식물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종류의 식물 호르몬 중에서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이 일을 맡습니다. 두 번째 질문. 빛을 최대치로 수집하려면 어디로 가지를 뻗어야 할까? 나뭇가지를 비롯하여 바닷속의 산호, 강줄기, 산줄기, 번개치는 모습 등은 비슷한 과정을 반복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프랙털이라고 부릅니다. 유체의 흐름에서 최적화된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임의의 한 부분이 전체의 모습과 닮아 있는 형태를 하고 있죠. 나뭇가지 역시 한정된 공간에서 서로 겹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빛을 이용하기 위해 이 이론에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잎이 나는 방법 중에서 식물의 잎이 줄기의 한마디에 한 장씩 나는 어긋나기는 효율적이지만 줄기에 잎이 두 장씩 서로 마주보며 나는 마주나기는 어느 한쪽을 희생해야만 이 이론에 충실히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주나기를 따르는 식물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마주나기는 염량이 어긋나기에 비해 2배가 되므로 초기 생장에 유리할 것이라고 추정해 봅니다. 세 번째 질문. 뿌리가 못 버틸 만큼 가지를 멀리 뻗어서는 안 된다는 과제를 어떻게 풀까? 가지는 빛을 향해 마음껏 자라고 싶지만 뿌리가 지탱할 수 있는 만큼만 자라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과제를 뿌리가 떠안게 됩니다. 뿌리는 지상부가 흔들릴 때마다 멀리 뻗어나갑니다. 예를 들어 가지가 다른 나무에 기대고 있거나 옮겨 심은 나무의 경우 지주대가 줄기에 오래도록 붙어 있으면 나무는 자신이 튼튼하게 서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럴 때 나무는 당연히 뿌리를 뻗는 것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만약 가지가 대책 없이 웃자란다면 거센 바람이 불 때 가차없이 잘려나가게 됩니다. 나무는 빛이 디자인하고 바람이 다듬으니까요. 네 번째 질문. 다른 가지와 보조를 맞추려면 어떻게 욕심을 자제해야 할까? 이 문제는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침엽수와 화렵수가 서로 다른 전략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침엽수는 화렵수에 비해 가지를 벗는데 그리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침엽수는 중심에 있는 우듬지가 10cm 자라면 가지도 10cm 자란다는 원칙을 지키므로 전체 모양은 크리스마스 트리같이 원추형이 됩니다. 반면에 화렵수들은 자유분방하게 가지를 벗습니다. 그 결과 화렵수의 가지는 다른 가지와 보조를 맞추지 않고 먼저 하늘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자라는 나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으니까 가지들끼리 조율하는 것이 가능하여 가지런하게 본연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 가지를 어디로 뻗어 나가야 아래가지에 방해가 안 될까?
이 질문은 배려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침엽수나 화렵수 모두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바퀴살처럼 식물 줄기의 한 마디에서 잎이 2장 이상 바퀴 모양으로 나는 돌려나기를 하는 침엽수들은 각도를 조금씩 비틀면서 가지를 뻗어나가면 되고, 화렵수 중에서 마주나기를 하는 나무는 위에서 볼 때 십자 모양으로 어긋나기를 하고, 어긋나기 나무는 나사처럼 틀며 가지를 뻗어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위에 있는 가지가 아래 가지의 광합성을 방해하지 않게 됩니다. 6번째 질문. 어디를 보강해야 가지가 태풍이나 눈에 부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침엽수와 화렵수가 서로 다른 전략을 취합니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적응한 대부분의 침엽수들은 가지가 짧고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별도의 보강 작업이 필요치 않지만, 가지를 멀리 보내야 하는 화렵수의 경우 팔을 벌리면 겨드랑이에 해당하는 곳인 가지 밑살을 두툼하게 덧대야 합니다. 이것은 선반이 처지지 않도록 브라켓을 받쳐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른 봄, 습기를 많이 머금은 눈이 오면 소나무 가지가 많이 부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소나무가 대책 없이 가지를 멀리 보낸 탓도 있지만, 진화의 시간에서 가지 밑살을 미처 못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나무는 아직 이 땅에 맞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어정쩡한 나무입니다. 7번째 질문. 꽃눈을 가지에 어디쯤 맺어야 번식에 성공할까? 나무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질문입니다. 튼실한 열매를 맺으려면 역지에 꽃을 피워야 합니다. 여기서 역지라 함은 햇빛을 충분히 받아서 광합성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가지 끝에 꽃을 피우면 될 텐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요? 이는 나무의 속사정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쭉 뻗은 가지 끝 낭창낭창한 곳에 사과나 배같이 큰 열매가 달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큰 열매를 지탱하지 못하고 가지가 찢어지거나 처지겠죠. 그렇게 되면 역지의 역할은 구사하고 가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유실수들은 열매의 크기에 따라 1년생 가지, 2년생 가지, 3년생 가지 등 정해진 위치에 열매를 맺도록 약속을 합니다. 겨울 숲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은 비행기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신도시에는 빌딩들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오래된 도시에는 조그만 집들이 작은 구획을 이루어 고만고만합니다. 나무도 그러합니다. 큰 잎을 달았던 나무의 가지들은 하늘을 큼직큼직하게 분할하여 큰 방을 만들고, 작은 잎을 달았던 나무는 얼망졸망 밀집된 작은 방을 만듭니다. 방은 잎들이 거주하던 공간입니다. 겨울에는 없지만 봄이 되면 방들은 빼곡히 들어차 각자의 일을 하겠죠. 여러분들도 겨울숲에서 나무를 올려다본다면 수많은 가지들이 질문을 던지며 망설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가지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서로 연결된 몸이거든요. 서로 배려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니까요.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산, 중력에 저항하는 중. 산을 뜻하는 영문자 마운틴은 원래 라틴어 몬스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는 높이 솟아있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0m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을 산이라고 하고, 그보다 낮은 곳은 언덕이라고 부릅니다.
산은 이루어진 성분에 따라 구분되기도 합니다. 북한산이나 설악산처럼 바위로 이루어진 악산도 있고 지리산처럼 흙으로 이루어져 부드러운 육산도 있습니다. 산은 백두대간처럼 서로 연결되어 내달리기도 하고 월출산처럼 평야 한가운데 우뚝 솟아올라 어디서 뜬금없이 날아왔다 하여 비례산으로 취급받는 외로운 산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면 능선들이 중첩되며 산의 결들이 운율을 이루며 겹겹이 이어집니다. 앞산은 몸을 낮추고 뒷산은 까치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 악보처럼 화음을 이루는 것 같지요. 이를 산결이라고 부릅니다. 산과 결의 합성어인 산결은 산줄기가 내달리며 물결처럼 생긴 선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앞산에서는 진하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옅어지는 선들은 여름보다 겨울에 잘 드러납니다. 눈이라도 쌓이면 능선의 소나무들이 말갈기 같은 모습을 띠어 더욱 역동적입니다. 이런 풍경을 놓치지 않고 기록한 음악인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작곡가 에이토르 빌라로부스는 중첩되어 흐르는 산의 결을 오선지에 그대로 옮긴 곡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한국의 겨울산을 보았다면 전국의 명산을 돌아다니며 산마다 멋진 곡들을 작곡하여 헌정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산결이라는 단어가 언젠가 사전에 등조될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언어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태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산은 신성한 장소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경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민족의 성산이라고 불리는 태백산은 신이 깃든 공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산 전체가 하나의 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부에 자리한 천제단을 비롯하여 문수봉과 산기슭 곳곳에 질비한 기도처는 이를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천제단 가운데에 있는 천왕단은 하늘에, 장군단은 사람에, 하단은 땅에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지금도 매년 개천절이면 천제단과 단군 성전에서 제를 올립니다. 힘들게 산에 올라 제를 지낸다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고 스스로를 초월하려는 인간 정신의 메타포와도 같습니다. 인자유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진 사람은 의리에 만족하여 몸가짐이 무겁고 덕이 두터워 그 마음이 산과 비슷하므로 자연히 산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도학자인 남명주식은 당시 퇴계 이황에 버금가는 학문을 이루었는데도 벼슬자리에 나가지 않고 지리산에 은둔하며 후진양성에 힘쓴 인물입니다. 그가 지리산을 13번이나 오르며 얻은 교훈은 산을 오르는 것은 힘들지만 내려오는 것은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명 선생은 이를 실천하기 힘든 선행과 쉽게 빠질 수 있는 악행에 비유하며 선을 좇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이 힘든 반면 악을 따름은 산을 내려오는 것처럼 쉽다고 말했습니다. 산은 우리를 가르치지는 않지만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나 봅니다. 그러하기에 산은 생각의 깊이가 만들어낸 높은 곳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높이가 아니라 깊이가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높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자연주의 철학자 존 뮤어가 산을 오르는 것은 자유를 향한 여행이다라는 말을 남길 만큼 산은 영혼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고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산을 오르는 행위는 인간 정신의 여정을 상징하며 단순한 물리적인 활동을 넘어 스스로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자연과 마주하면서 우리 내면의 평온을 찾는 것과 연관되며 이는 자신과 대화를 나누며 스스로 해답을 찾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시끄러운 도시와는 달리 산의 정적은 우리의 내면과 소통하게 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산속에서 자연의 일부가 되면 인간이 작고 무의미한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산은 우리 자신의 존재와 삶의 가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산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산림은 문학, 예술, 교육, 종교 등의 터전을 제공하는 문화적 기능뿐 아니라 공기 정화, 기후 완화, 소음 방지, 보건 휴양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맡습니다. 2020년 산림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한 명이 받는 혜택으로 환산하면 연간 499만 원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온실가스의 흡수 저장 기능이 97조 6천억 원의 가치로 평가되어 총 평가액 중 가장 높은 비율인 37.8%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경관 제공 기능이 31조 8천억 원, 산림 휴양 기능이 28조 4천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이 26조 1천억 원이었고 그 외에도 수원 함양이나 정수 기능, 토사 유출 방지, 산소 생산, 대기질 개선, 열섬 완화, 생물 다양성 보전까지 다양한 기능이 그 액수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평지림이 없는 우리나라는 숲이 산이고 산이 숲입니다. 생태학적으로는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곳이고 경제적으로는 목재나 임산물 같은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가 풍부한 곳이며 환경적으로는 맑은 물과 맑은 공기를 공급하며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화적으로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거나 번잡한 도시를 떠나 잠시 휴식을 취하며 심신을 단련하는 공간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림 파괴가 가속화되고 기후변화는 나무들을 쇠약하게 하여 오늘날 우리의 산은 화재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1인당 499만 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요. 백두대간.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한다는 생각. 산맥은 산줄기가 아니라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고 산맥이 산줄기가 아니라면 초등학교 때 달달 외웠던 태백산맥, 소백산맥, 차령산맥은 무엇이라는 말인가? 호랑이 등뼈처럼 생긴 설악산, 오대산, 청옥산, 두타산, 태백산을 태백산맥으로 알고 있고 차령산맥은 오대산에서 발원하여 치악산을 지나 충청도까지 간다고 배웠는데 실제로 이 지역에 가보면 치악산을 지나 남한강을 만나면서 맥이 끊기고 맙니다. 소백산맥은 소백산에서 여수까지 뻗었다는데 실제로 가보면 섬진강이 가로막고 있고 노령산맥은 속리산에서 운장산을 넘지 못하고 금강 앞에서 맥이 끊깁니다. 산맥이란 산과 산이 마루금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산줄기가 내를 건너고 강을 건너야 한다니 이상하지 않나요? 1980년 어느 날 인사동 헌책방을 순례하던 산악인 이우영은 먼지 가득한 더미 속에서 산경표라 이름 붙은 책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산경표는 지리서입니다.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중심을 이루는 백두대간과 대간에서 뻗어나간 맥 중에서
가장 긴 맥을 정맥으로 삼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각 산들을 족보처럼 기록한 책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맥의 어느 산을 오르더라도 내 하나 건너지 않고 위쪽으로 가다 보면 백두산에 이르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거꾸로 서 있는 모양을 어느 가지를 더듬어 올라가도 뿌리에 이르지 않나요? 물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곡에서 발원한 물줄기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산줄기가 물을 건너지 않고 끊김없이 바다에 이르면 물줄기 역시 산의 품에 안겨 가지 틈 사이로 바다에 이릅니다. 산경표는 땅에 대한 두 개의 인식 체계를 품고 있습니다. 첫째, 산은 물을 가르고 물은 산을 넘지 않는다는 산자 분수령입니다. 한반도의 뼈대를 이루는 백두대간은 북에서 남으로 중심 줄기를 이루며 내려옵니다. 정맥은 물줄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줄기를 나눈 것입니다. 선조들은 산과 강을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산과 강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땅에 산 없이 시작하는 강은 없고 강을 품지 않은 산은 없으니까요. 둘째, 산은 나누고 물은 합친다는 산분수합입니다. 산은 물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 언어, 문화를 나누지만 물은 모든 것을 합칩니다. 같은 수계에 살면 음식 문화도 같고 생활 습관도 같습니다. 그러니 산경표는 지리서이기도 하지만 문화까지 다루고 있는 인문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지리 체계를 버리고 왜 노령산맥, 차령산맥을 달달 외우면서 산맥이란 원래 강을 건너다니는 거라고 배우게 됐을까요? 1900년 일본 지리학자 고토 분지로가 광산 개발과 관련하여 지질 조사를 강행했습니다. 일꾼 6명과 당나귀 4마리를 이끌고 겨우 14개월 동안 한반도를 답사하고 현재의 산맥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그가 만든 산맥 체계를 현재까지 답습하고 있습니다. 고토를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의 산맥 체계는 지질 구조를 가지고 모범 답안을 작성한 것이고 연구 자체는 순수한 것이었으니까요. 문제는 한 나라의 정신을 말살하려고 한 일본 제국주의의 음흉한 생각이 연구의 뒤편에 도사리고 있었고 그가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지형에서 포효하는 호랑이 모습을 떠올리는데 고토가 산맥을 제멋대로 그려놓고 한반도가 토끼 같다느니 대륙을 향해 읍소하는 모습이라느니 비아냥거린 것은 학자로서 바른 정신은 아니지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맥 개념은 자원수탈을 목적으로 한 식민 경제의 냄새가 물씬 나는 이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산경표가 세상에 다시 나온 이후 산악인들이 발품을 팔아가며 확인한 결과 놀랍게도 그 책에서 생태적 의미까지 발견하기에 이릅니다. 백두대간의 등줄기는 한반도를 동서로 가르며 생태축의 핵심이 됩니다. 동해 쪽은 급경사이고 부분적으로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 반면 서해 쪽은 완만하게 바다로 향하며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의 보고가 됩니다. 한편 백두대간은 남북으로도 이어지므로
대륙의 야생 동식물이 내려오는 이동로이자 서식처가 됩니다. 사냥을 비롯한 담비와 삭 같은 야생 동물은 물론이고 약 120과 1326종의 식물이 자라며 한국 특산 식물 407종 가운데 모데미풀, 금강인가목, 개느삼, 미선나무, 금강초롱 등 109종이 백두대간과 인근의 산에서 자생하고 있습니다. 아고산 지대에는 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눈측백나무, 눈잣나무 등이 자라며 천연림이 많이 분포하여 종 다양성이 풍부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죠. 백두대간은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지만 제대로 알려지기도 전에 개발과 관광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특히 터널을 뚫은 뒤 거의 사용하지 않은 육심령, 이화령, 중령, 쌀이제, 되갈령뿐 아니라 석회석 채취로 봉우리가 사라진 자병산, 20여 년 넘게 발전을 멈춰버린 도암댐, 흉물이 되어버린 알프스 스키장 등이 백두대간의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도 백두대간의 생태계를 위협합니다. 추운 지역을 선호하는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는 더는 올라갈 곳이 없어 점차 사라지고 있죠. 산림청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10주년을 맞아 백두대간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백두대간에 대해 알고 있으며 백두대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하는 한반도의 생태축을 꼽았습니다.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강, 물의 고속도로. 강의 형상은 커다란 나무와 같습니다. 가지 끝이 깊은 산의 발원지라면 잔가지는 계곡이고 굵은 가지는 지천이며 줄기는 강에 해당합니다. 나무가 잎에서 만든 영양분을 가지를 거쳐 뿌리까지 나누어 주듯 강 역시 지류들을 산의 능선까지 걷어올리며 수분과 양분을 모아 들판을 적시고 기름진 땅을 만듭니다. 줄기가 뿌리에 다다르면 폭이 넓어지듯 강줄기도 바다에 가까워지면 바다처럼 넓어지다 진짜 바다가 됩니다. 나무 줄기가 뿌리와 가지를 연결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면 강은 산과 바다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강은 물의 고속도로입니다. 산은 나누고 물은 합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산줄기는 사람이 왕래하는 데 지리적 장벽이 되지만 물줄기는 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면서부터 다른 마을과 하나의 문화를 공유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등지에는 넓은 강폭을 이루는 강이 존재하는데 건너편 지역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모두 강을 끼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서울을 비롯해 경주, 개성, 평양, 공주, 부여 같은 옛 도읍지들은 예외 없이 강을 끼고 있죠. 고속도로가 멀리 떨어진 지리적 공간을 좁히는 역할을 한다면 강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문화의 고속도로입니다. 흐르지 못하는 강물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면 차들이 정체되듯 강물이 댐이나 볼을 만나면 흐르지 못하고 머무르면서 그동안 품어왔던 기름진 것들을 강바닥에 버리고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스스로 썩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댐 건설은 마치 나무 줄기에 있는 채관이 막혀 뿌리가 굶는 일과 같습니다. 매년 3월 14일은 강의 날입니다. 국제적으로 댐 건설을 반대하고 강과 물, 생명을 살리기 위해 행동하는 날로서 1997년 3월 브라질의 남부 도시 쿠리치바에서 제안되었지요.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문화와 역사, 지역 공동체까지 파괴하는 무분별한 댐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오염입니다. 맑고 투명한 물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환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몸이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강은 지구에서 가장 많은 오염원과 접촉하게 됩니다. 강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생태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자원인데도 우리는 강의 공장 폐수와 산업과 농업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및 살충제를 방류하고 각종 폐기물, 플라스틱, 유기물 같은 쓰레기들을 마구 버려 강을 더럽힙니다. 강의 오염은 생태적 불안정의 요인이 됩니다. 생태적 불안정은 쉽게 치유되지 못하고 오랜 기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며 자연을 바라보는 이의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강이 죽으면 사람도 죽습니다. 강은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의 삶과 산업에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강물의 수질과 화학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생태계를 보장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강의 수량이 줄어들고 황폐화되는 이유는 산림을 파괴하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독일의 경우 홍수 피해를 줄이려고 제방을 높이며 무리한 준설을 한 것이 화근이 되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지요. 사후 약방문이라고나 할까요? 결국 제방과 댐 건설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보았다는 결론에 이르러 환경당국이 제방을 헐고 옛 지형을 찾아 홍수터를 복원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강 살리기의 기본은 인간 중심의 편리성이나 보기 좋은 모양이 아니라 원래 흘렀던 강의 모습을 되찾는 일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의 순환 체계의 일부인 강은 바다에 이르러 제 역할을 다합니다. 바다에 이르지 못하는 강도 있습니다. 스텝 기후에서 가끔 비가 내리면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 강이 되는 곳이 있는데 이와 같은 지형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곳이 아프리카 남서부에 있는 오카방고 강입니다. 오카방고 강은 아프리카에서 네 번째로 긴 강입니다. 바짝 마른 사막을 통과한 물이 오카방고 삼각주에 다다르면 풀들이 자라나고 물고기가 모여들며 축제의 장이 열립니다. 이것도 잠시 건기에 접어들면 강은 다시 침묵 속으로 빠져듭니다. 몽골에도 와디가 있습니다. 사막에 가까운 스텝 지역에서 길을 찾으려면 와디를 잘 기억하거나 아예 와디를 따라 전진하기도 합니다. 가끔 이런 곳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 밤하늘에서는 은하수가 쏟아져 내립니다. 은하수가 메마른 와디를 따라 강물처럼 흐르면 바다로 가는 꿈을 꾸기도 하죠.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강도 있습니다. 2017년 뉴질랜드의 황건우이 강은 법적으로 인간의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곳의 원주민 마오리족은 무려 160년간이나 정부와 힘겨운 싸움을 벌였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이 어머니와 같이 신성하게 여기는 강에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황건우이 강은 사람처럼 대접받는 강이 되어 원주민들은 전통과 환경을 지키게 되었지요. 앞으로 누군가가 이 강을 해치거나 더럽히면 사람에게 한 것과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강도 황건우이 강처럼 대접받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계절, 지구가 삐딱하게 돌면서 생기는 자연현상. 우리나라는 북반구의 중위도 지역에 위치하여 사계절의 변화를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3에서 5월은 봄, 6에서 8월은 여름, 9에서 11월은 가을, 12에서 2월은 겨울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거칠어서 5월 31일에서 6월 1일이 된다고 바로 봄에서 여름이 되진 않습니다. 계절이란 장소와 분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천문학적인 방법, 기후학적인 방법,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계절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먼저 천문학적 방법이란 천구상의 태양의 위치에 따라 계절을 구분한 것입니다. 춘분에서 하지까지를 봄, 하지에서 추분까지를 여름, 추분에서 동지까지를 가을, 동지에서 이듬해 춘분까지를 겨울이라고 합니다. 기후학적 방법은 기온과 강수량을 바탕으로 하여 초겨울, 한겨울, 늦겨울, 초봄, 봄, 늦봄, 초여름, 한여름, 늦여름, 초가을, 가을, 늦가을 등 12개의 작은 계절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법은 기온이나 강수량, 바람, 기압, 기단 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역에 따라 계절의 시작과 끝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생물학적 방법은 몸으로 계절을 느끼는 것입니다. 졸음이 오고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면 봄, 꾀꼬리가 집을 짓기 시작하고 계곡에 함박꽃이 피면 초여름, 모기가 극성을 떨고 몸이 끈적이면 여름, 찬바람이 불고 단풍이 들면 가을, 곤충들이 사라지고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지면 겨울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 지구가 삐딱하게 돌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구가 똑바로 돈다면 어떻게 될지를. 우리나라가 같은 위도에 위치한 다른 나라들보다 사계절이 뚜렷한 이유는 대륙과 접하고 있는 반도 지형이라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동시에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후 특성은 빨리빨리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봄이면 제때 씨앗을 뿌려야 하고 가을에는 알곡이 떨어지기 전에 곡식을 거두어 들여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특수한 기후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면함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더욱이 기후 변화로 봄과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 농부들의 일손이 더욱 빨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봄, 눈과 코가 행복한 계절. 봄은 겨우내 제한적이었던 감각기관이 열리는 계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과 코가 호강을 합니다. 어디 보다의 명사형인 봄은 그 이름처럼 볼 것들로 가득한 계절이니까요. 앙상한 가지에서 꽃망울이 터지고 얼었던 땅이 녹으며 새싹들이 나오고 이어서 개구리가 놀라 땅 위로 튀어나오면 봄이 왜 영어로 스프링인지 짐작이 갑니다. 한편 봄이 오면 코는 무의식적으로 움찔거립니다. 나태주 시인은 봄은 구수한 쇠죽 냄새, 쇠똥 냄새를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흙냄새에 버무려진 풀들의 냄새, 웅덩이 속 양서류들의 정액 냄새,
냉이와 달래의 상큼한 냄새가 코를 행복하게 합니다. 냄새를 맡으며 돌아다니는 강아지처럼 들판에 나가 코를 킁킁거리면 그동안 할 일 없이 놀고 있던 감각들이 살아나며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 봄이라는 계절입니다. 여름, 열매가 익는 계절. 모내기가 끝나면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여름은 여름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열매가 연다는 의미인 여름은 두음 법칙에 따라 여름으로 표기하게 된 것이고요. 따라서 여름은 열매가 크는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씨앗을 멀리 퍼뜨리기 위한 식물의 기관인 열매에는 참열매와 헛열매가 있습니다. 참열매는 씨방이 발달한 것이고 헛열매는 씨방 이외의 기관이 발달한 것입니다. 참과 헛, 진짜와 가짜 모두 맛있는 열매가 되는 것이 여름의 힘입니다. 여름에 하루를 놀면 겨울에 열을 굽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여름 지으리는 땀 흘려 일을 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데 농부들은 더 힘들겠죠. 입추가 지나고 더위를 처분한다는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이 삐뚤어져 못 문다는데 요즘에는 추분이 지나도 모기들이 극성이라 걱정입니다. 가을, 짧고 가벼운 계절. 가슬이 가을의 곡식을 거두어 들인다는 말. 가을 거지의 방언으로 쓰이는 것을 보면 가을은 가슬의 표준말이 되는 셈으로 수확의 계절을 의미합니다. 가을이 되면 하늘은 맑고 습도가 낮아 1년 중 지내기가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기상학적으로 가을은 짧습니다. 가을의 기온 하강폭이 봄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짧은 가을이라도 가을 소식은 일찍이 소리를 앞세우고 옵니다. 귀뚜라미 소리, 풀벌레 소리,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 헐거워진 문들의 삐걱거리는 소리,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이 소리들은 한결같이 마지막 한 방울의 물기까지 털어내 가볍기 그지없는 소리입니다. 겨울, 추울수록 따뜻해지는 계절. 겨울의 옛말은 겨슬인데 겨슬의 겨는 거기에 있다는 뜻을 지닌 살 거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름 내 농사 지은 것을 갈무리해 놓고 집안에서 편안히 머무는 계절이라는 뜻이죠. 겨울은 고난과 역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울 준비를 하지 못한 집을 돕기 위해 구세군이 흔드는 딸랑거리는 종소리를 들으며 겨울이 왔음을 합니다. 추울수록 모금이 잘 된다고 하니 인간의 본성은 선한가 봅니다. 또한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서 키우듯 추운 겨울일수록 봄이 가까이 왔음을 합니다. 소안과 대안을 지나면 바로 입춘인 것을 보면 가장 큰 추위가 봄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디찬 땅속에서 온갖 시련을 겪는 계절이라지만 온갖 풀꽃들이 조만간 들판을 수놓을 것입니다. 며칠 전 윗동네 사는 친구가 첫눈이 왔다고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바로 답장을 했습니다. 고마워요. 눈을 보니 약속의 땅에 살고 있다는 든든한 기분이 드는군요. 공기.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 군대에 갔습니다. 집을 떠난 전우들은 훈련소에 입교하기 전부터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고된 훈련이 시작되고 하루하루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지요. 그 중에서도 이틀에 한 갑씩 담배가 보급되었는데 고된 훈련 속 짬짬이 쉬는 시간에 조교가 담배 일발 장진 하고 외치면 모두 장진을 복창하며 담배를 피웠던 일이 떠오릅니다.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후 하고 내뱉을 땐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며 두려움을 조금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흡연이 30년 넘게 지속되었고 결국은 호흡이 곤란해져 금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기에 담배진이 섞여 폐포, 허파과리를 오염시켰기 때문이지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는 모든 물질이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네 가지 원소가 서로 다른 성질을 지닌다고 하였는데 재미있는 점은 원소들이 사랑과 미움이라는 두 힘의 상호작용으로 결합도 하고 분리도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미운 마음이 작용하면 떨어져 나가고 사랑이 작용하면 함께 섞여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지요. 아직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라 무슨 주장인들 못하겠느냐 하겠지만 당시만 해도 철학이 싹트던 때라 엠페도클레스의 주장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바로 저지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설에 동의하긴 하지만 물질에 사랑과 미움이 개입하는 일은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가지 원소 모두 생명의 근원이지만 그중 공기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공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면 허리를 쭉 펴고 횡격막을 확장시키면 되는데 여기서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공기입니다. 새들이 중력을 가볍게 여기고 공중에 날아오르는 것은 공기의 질량을 믿기 때문이고 고래나 잠수함이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나오는 일 또한 공기를 흡입하기 위함이며 나무가 존재할 수 있는 것도 공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는 만져지지 않지만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평과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공기를 통해 연결됩니다. 수억 년 전 공룡의 허파 속에 있던 공기가 지금 우리가 머무는 방 안에도 있습니다. 바람의 잎이 파르르 떨리는 것은 나뭇잎이 공기를 마실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방금 내가 내쉰 공기를 나무가 마실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실체가 모든 생명을 연결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기는 물과 함께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물살이, 동물이 물에 대해 생각하지 않듯 우리도 공기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미세먼지가 하늘을 점령하고 숨을 쉬기가 거북해지면서 공기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지요. 물이 오염되면 물고기가 살 수 없듯 공기가 오염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엠페도클레스는 네 가지 원소에 사랑과 미움이라는 두 힘이 작용했을 때 사랑하면 결합하고 미워하면 분리된다고 했습니다. 공기를 오염시키는 일이 미움에 해당한다면 이는 결합된 물질이 사라지는 일입니다. 공기가 분리되어 사라지는 일이야 없겠지만 SF 작가들이 즐겨 표현하듯 공기가 더 오염된다면 미래의 사람들은 방독면 같은 것을 쓰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엠페도클레스의 주장을 이제와 되새겨보면 엉뚱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기를 사랑하면 숨쉬기가 좋아지고 미워하면 폐포가 망가지며 호흡 곤란이 올 테니까요. 사람의 호흡기는 나무를 닮았습니다. 사람의 허파 구조는 이분형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공기 통로가 많은 수로 갈라져 각기 같은 크기의 통로로
분화되거나 기하학적으로 분산되다가 마지막으로 폐포에 이릅니다. 폐포는 직경이 0.1에서 0.2mm 정도인 다각형 주머니 모양의 공기낭입니다. 얇은 실핏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폐 속으로 들어온 산소가 폐포에 이르면 모세 혈관을 거쳐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온몸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호흡을 통해 교환됩니다. 나무도 허파와 마찬가지로 밑동에서 둘로 갈라진 화렵수의 모양을 띱니다. 가지는 기하학적으로 분산되어 프랙털 구조를 이루며 뻗어나가 잎에 이릅니다. 잎은 광합성은 물론이고 가스 교환도 이루어지는 폐포와 같은 곳입니다. 폐포는 여러 원인 때문에 가스 교환을 하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공기가 오염되면 폐공기증으로 발전하여 폐포가 터지고 늘어나 숨을 잘 쉴 수 없습니다. 폐공기증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입니다. 약 400가지 이상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담배 연기를 흡입하면 기관지 점막이 지속적으로 자극받고 연기의 독성으로 폐포가 손상됩니다. 손상된 폐포벽은 쉽게 재생되지 않습니다. 나무의 폐포는 어떨까요? 나무도 마찬가지로 공기가 오염되면 재기능을 못합니다. 흔히 우리는 오염된 공기를 나뭇잎이 정화해 준다고 믿습니다. 나무가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말이 과연 옳을까요? 나뭇잎의 표면에 쌓인 오염물질은 광합성을 방해하고 초미세먼지는 기공을 막아 가스 교환을 어렵게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폐공기증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어쩌다 소나기라도 내리면 잎 표면에 흡착된 오염물질이 씻겨 나가기는 하겠지만 가스 교환을 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무는 주기적으로 잎갈이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하지만 오래 잎을 달고 있는 침엽수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매년 4월이 되면 서초동 대법원 앞에 있는 향나무가 목욕을 합니다. 나이가 무려 900살이나 되었는데 어쩌다 자동차가 달리는 길 중간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하루 4만여 대의 자동차가 달리며 내뿜는 매연을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이 어쩐지 우리의 자화상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서초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자동차의 분진과 미세먼지를 닦기 위해 고압 분무기로 나뭇잎을 세척합니다. 나무는 사람과 달리 숨을 쉬는 코가 너무 작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이 기공을 막으면 숨을 쉬는데 지장이 큽니다. 숨만 못 쉬는 게 아니라 광합성도 제대로 못합니다. 오염물질에 뒤덮이면 빛이 엽록소에 제대로 다다를 수 없기 때문이지요. 도시에 사는 나무들만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기는 오염물질을 이동시킵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도 안전할 수 없지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공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공평하게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기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 풍요 속의 빈곤. 구약 성경에서 야훼는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면서 비와 이슬이 내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에게 제일 가혹한 형벌입니다. 물 없이는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을 때도 물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반죽을 하려면 물을 부어 치대야 하기 때문이지요. 물은 독특한 친화력으로 서로 다른 물질을 붙여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기름과 설탕과 물,
세 가지를 넣고 마구 흔든 다음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세포처럼 막이 생긴다고 합니다. 생명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이 막은 물로부터 비롯되므로 물은 생명의 탄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나 봅니다. 식물의 역사를 살펴보면 바다에서 살던 조류들이 최초로 육지에 올라와 가장 시급하게 했던 일은 물 구하기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탈수 증세에 시달리다 땅속에 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몸의 일부를 아래로 뻗었겠지요. 땅속은 물속만큼은 아니지만 갈증 해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지상부에 어떻게 물을 전해줄지 고민한 끝에 조류들은 대단한 발견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개발한 것이 관입니다. 그리고는 지상부에 어떻게 물을 전해줄지 고민 끝에 출현한 식물이 쿡소니아라는 작은 관다발 식물입니다. 관다발의 진화는 식물들을 하늘로 솟구쳐 오르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물은 신비로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물리의 법칙만으로 중력을 거스르며 물을 입까지 다다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훗날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두고 지독한 기적 또는 수분 포텐셜이라고 명명하였으나 아직도 그 메커니즘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물은 질깁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물은 전기로 분해하기 전에는 자를 수 없습니다. 물이 뿌리를 출발하여 잎까지 다다르려면 나무의 관은 미세한 굵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은 그 관 속을 통과해야 하는데 가는 관일수록 물기둥이 더욱 질겨집니다. 잎에 도착한 물이 기공을 통해 공중으로 날아가면 뿌리 끝과 잎의 기공 사이에 있는 관 속에서는 물이 서로 끊기지 않아야 하기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이러한 현상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일컫습니다. 이처럼 나무는 물의 질긴 특성 덕에 특별한 힘을 들이지 않고도 물과 양분을 뿌리에서 잎까지 수송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물의 질긴 특성은 화학 구조식에도 잘 나타납니다. 물의 화학 구조식 H2O는 마이너스를 띤 산소 원자 하나에 플러스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힘센 여성 한 명이 양팔에 깍지를 낀 채 남성 둘을 붙잡고 있는 모습에 비유할 수 있는데 전기 고문을 하기 전에는 그들을 절대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물이 남녀로 구성된 이유는 음전기와 양전기를 모두 지니는 극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성 물질들과 잘 섞이고 이온성 물질들을 녹여 뿌리가 물을 흡수할 때에도 물에 이온화된 무기양분이 풍부하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훌륭한 용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쉬운 점도 있어요. 물은 영하의 온도에서 고체가 된다는 점입니다.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는다면 나무들의 대사 활동이 가능하겠지만 온대지방의 나무들은 한 계절을 쉬어야 합니다. 물이 얼기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물은 얼 때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름 내 다져졌던 땅거죽을 부드럽게 해주기도 하고 서리빨 같은 얼음 기둥이 녹으며 생긴 수직의 공간들에는 어린 새싹의 뿌리들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빈 틈을 만들어줍니다. 나무에게 물은 중요하지만 물을 구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강우량이 적은 지역이나 산의 능선 혹은 바위 틈 같은 곳에서는 뿌리를 깊고 멀리 뻗어야 하며 잎에서 물을 덜 빼앗기려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나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드물게
물에 잠겨 질식할 위험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는 따로 공기 펌프를 준비해야 합니다. 나무는 물 없이 살 수 없지만 구도자처럼 빛에 대한 열망을 품고 물에서 멀어져서 산으로 올라가 이슬로 연명하기도 합니다. 리비아 사막에 불시착하여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돌아온 프랑스의 소설가 생텍쥐페리는 자전소설 인간의 대지에서 물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 너는 맛도 없고 빛깔도 향기도 없다. 너를 정의할 수도 없다. 너는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맛보는 물건이다. 너는 생명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다. 너는 관능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쾌락을 우리 내부 깊이 사무치게 한다. 너와 더불어 우리 안에는 우리가 단념했던 모든 권리가 다시 돌아온다. 네 은혜로 우리 안에는 말라붙었던 마음의 모든 샘들이 다시 솟아난다. 갈증으로 인한 죽음의 문턱에서 쓴 이 글에는 물에 대한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 왕자와 달리 소설적 허구나 문학적 기교를 배제한 이 작품은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절절하게 보여줍니다. 물 좀 줘요. 목말라요. 라는 노래 가사가 있듯이 우리는 물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물 없이는 구원도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구 밖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는 오로지 물이 있었는지를 조사해 봐야 할 정도로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수구라고 할 정도로 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구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물은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분포하지 않습니다. 1년 내내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사막이 있는가 하면 매일 스콜이 쏟아지거나 홍수가 범람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가뭄과 홍수를 번갈아 몰고 다니며 물의 분포를 바꾸고 있습니다. 기온의 상승으로 인해 극지방과 고산의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은 올라가고 증발산량이 높아집니다.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 해수면이 올라가는 만큼 인간의 삶의 터전도 그만큼 빼앗깁니다. 물은 순환합니다. 아무리 풍부한 물이라도 순환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성경에 모든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지만 바다는 가득 차는 법이 없고 강물은 흘러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듯 물은 순환하며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합니다. 물은 칼로도 벨 수 없고 창으로도 뚫을 수 없으며 불로 태울 수도 없고 총으로 쏘아 죽일 수도 없지만 물을 죽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두어두면 됩니다. 가두면 썩으면서 쓸모없는 물이 됩니다. 풍요 속의 빈곤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물이 빛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윤슬과 이슬입니다. 윤슬은 잔잔한 물에 빛이 비출 때 갓 잡아 올린 물고기의 비늘처럼 빛나는 것이고, 이슬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기온이 내려가거나 찬 물체에 부딪힐 때 생기는 물방울입니다. 이슬은 쉽게 사라지는 속성을 지녀 인생의 덧없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쓰이기도 하지만 손에 넣을 수 없기에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아쉬움을 빗대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바람도 잠든 아침에 중력을 무시하고 떠돌던 물방울들이 여럿 뭉치더니 제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가 풀잎에 눕기 때문이지요. 물은
생텍쥐페리의 표현대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삶의 의지를 솟게 하고 말라붙었던 마음의 샘물을 길어 오르게 합니다. 바다, 인류의 자궁. 바캉스 철에는 바다가 생각납니다. 마음이 지쳤을 때도 바다를 찾고 오랜만에 여행을 떠날 때도 바다를 보러 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다가 엄마의 뱃속과 같아서 그곳이 그리워져 찾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우연의 일치인지 당연한 것인지 우리가 10달 동안 자란 엄마 뱃속의 양수 성분이 바닷물의 성분과 같습니다. 태아를 둘러싼 양막을 채우고 있는 액체인 양수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태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태아의 신체 발달과 호흡을 도우며 태아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류의 머나먼 조상도 물고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체액이나 양수가 바닷물의 성분과 같은 것입니다. 다만 인간의 몸속 염분의 농도가 0.9%인데 비해 해수의 농도는 3.5%입니다. 병원에서 쓰는 링거도 0.9%이고 신체 내에서 물이 포함된 모든 조직과 세포들의 수분도 0.9%의 체액 농도를 유지합니다. 인간의 체액은 눈물뿐만 아니라 심지어 땀과 콧물까지도 모두 짭니다. 지구 표면의 4분의 3을 덮고 있는 바다는 모든 생명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육상동물에는 아직도 바다에서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비롯하여 동물의 체액이 바닷물의 화학 조성과 비슷한 것과 수정란에서 배아가 발달하는 배 발생이 어류와 유사한 것을 보면 바다는 다양한 생물이 태어나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다가 바다라고 불리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지용 시인은 바다를 바다라고 부르는 우리말에 크게 만족했다고 합니다. 정지용과 단짝 친구였던 소설가 이태준도 수필 작품인 무서록에서 바다를 의미하는 일본말 우미라거나 영어의 시라면 바다 전체보다 바다에 뜬 섬 하나나 배 하나를 가리키는 말쯤으로밖에 안 들리지만 바다라면 바다 전체뿐 아니라 바다를 덮은 하늘까지도 총칭하는 말같이 큰 의미를 지녔다고 썼습니다. 바다는 훨씬 크고 넓은 것을 가리키는 말맛이 나는데 그 까닭은 바나 다가 모두 경탄음인 아아로 발음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비읍이나 디귿은 된 소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지거나 대상이 혐오스러워질 때에 된 소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인류가 아직도 고래처럼 바다에서 살고 있다면 지구를 수구라고 불렀을 것이고 우주에서 외계인들이 와서 지구를 보고는 물방울 행성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구에 물이 많다는 뜻이죠. 그렇게 많은 물이 고여있는 지구의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염분 때문이기도 하지만 쉬지 않고 흐르는 물의 성질 때문입니다. 물의 성질 중에는 데워진 물은 밀도가 낮아 위로 뜨고 차가워진 물은 밀도가 높음으로 가라앉는 대류 현상이 있습니다. 바닷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대 지방에서 데워진 물이 북극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열을 방출하고 식은 물이 심해로 가라앉으며 다시 열대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물은 순환을 거듭합니다. 이 순환은 북대서양의 기후를 온화하게 하고 전 지구적으로 기후를 적절하게 섞어줍니다. 이러한 해양 컨베이어 벨트는 전 세계 해양 곳곳으로 열과 염분을 수송하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기도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바닷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잘 용해되지만 따뜻한 바닷물의 용해도가 낮아 거꾸로 대기로 방출합니다. 지구가 더워지면 바닷물도 같이 더워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됩니다. 그 심각성을 두고 미국의 해양생물학자 레이첼 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이 처음 태어난 바다가 그러한 생명 중 한 종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은 기묘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바다는 비록 나쁜 방향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계속 존재하겠지만 정작 위험에 빠지는 것은 생명 자체이다. 오늘날에는 특히 두 가지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온난화이고 하나는 오염입니다. 지구가 더워져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해양 컨베이어 벨트가 약해지면서 어느 순간 해류 흐름 자체가 붕괴되는 티핑 포인트에 다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바다는 항상성을 잃어버리고 영화 투모로우처럼 지구의 빙하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몇몇 정치인이 시민들의 우려를 비과학적이라고 치부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 나쁜 선례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원자력 발전소 대부분이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요. 바다는 인류가 태어난 양수와 같은 곳입니다. 양수의 역할과 바다의 역할이 다르지 않은데 그곳을 오염시키고 방사능에 노출시킨다면 후손은 어떻게 태어나라는 것인지 70년 전 레이첼 카슨이 전한 경고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바람, 양지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나무에게 바람이란 어렸을 때는 무서운 훈육주임이고 사춘기에는 친구이고 청년기에는 연인이며 장년기에는 질서와 규율이고 노년기에는 스킨십을 잊지 못하게 하는 추억과 같습니다. 어린 나무에게 바람은 무서운 존재이기에 어린 나무는 뿌리를 멀리 뻗어 살아남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나무가 좀 더 커서는 바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친구처럼 대하고 어엿한 나무가 되면 바람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연인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가 장성하여 숲의 주인이 되어갈 즈음이면 바람은 누구랄 것도 없이 더 크고자 하는 욕망을 통제하는 훈육주임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 훈육주임이 2번 등장합니다. 무서운 것도 잠시, 수백 년이 흘러 노목이 되면 무성했던 가지와 잎들도 사라지고 엉성한 가지들 사이로 바람도 피해가고 가지들의 울렁거림도 사라집니다. 하늘에서 무한정 쏟아져 내리는 빛이 다다르는 곳마다 데워지는 속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때 발생하는 온도차가 잠자코 있는 공기를 들쑤셔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하는데 이 현상이 바로 바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온도차가 클수록 바람이 빠르게 불고 기압차가 클수록 바람이 세게 붑니다. 바람이 어슬렁거리는 모습은 마치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와 같습니다. 잠잠하다가도 먹이의 냄새를 맡으면 하이에나가 때로 몰려들듯 바람 또한 양지를 찾아 어슬렁거리다 쏜살같이 달려듭니다. 따라서 바람이 분다는 것은 어딘가에 뜨거운 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장자는 바람을 일컬어 땅이 숨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숨은 에너지를 교환하므로 결국 바람은 모든 생명의 근본이 됩니다. 바람은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동풍이나 서풍으로 부를 수도 있겠지만 조상 대대로 부르던 이름이 있습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남향집 대청마루에 앉아 있다면 집 뒤 북쪽으로는 높은 산이 있고 남쪽은 마주보고 앉아 있는 곳이며 동쪽은 새벽 하늘이고 서쪽 하늘은 노을이 예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각각 새,
하, 마, 높이라고 부릅니다. 동풍은 샛바람, 서풍은 한이바람, 남풍은 마파람, 북풍은 높바람이 되는데 이때 높새바람은 북동풍, 높한이바람은 북서풍이 됩니다. 이름이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된바람이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북동풍을 된새바람, 북서풍을 된한이바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름은 옛날 배 사람들에 의해서 탄생했습니다. 옛날 배들은 돛대를 달고 바람을 따라 움직이므로 바람에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바람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봄이면 겨울이 물러나면서 그동안 불던 높바람의 세력이 약해지고 그 틈을 타 마파람이 밀고 올라오면 새바람과 한이바람도 이에 질세라 몰려듭니다. 한마디로 종잡을 수 없이 이리저리 바람이 불어댑니다. 이런 바람을 외바람이라고 부릅니다. 외바람의 외는 외구를 의미합니다. 외구들은 어디서 나타날 줄 모릅니다. 갑자기 들이닥쳐 간장 독을 깨고 봄에 심을 씨앗까지 빼앗아가는 것도 모자라 불을 지르고 사라집니다. 남쪽 섬지방 사람들은 춘궁기에 먹을 것도 없는데 한바탕 분탕질을 하고 가는 외구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바람에 외자를 붙였습니다. 외구들이 물러나면 민초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듯 보드라운 명지 바람이 붑니다. 여름에는 장마가 치고 태풍이 몰려옵니다. 나무가 뽑히고 건물이 무너지면 노대바람, 넓은 지역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고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오면 왕바람, 초목을 싹 쓸어갈 정도로 큰 바람이 일면 싹쓸바람이라고 일컫습니다. 가을에는 더위가 물러나면서 간이 선들선들해지는 건들마가 불어오고 이른 아침에는 신선한 색바람이 붑니다. 곧 단풍이 들려나 봅니다. 겨울이 되면 된바람이 불어와 풀들이 눕고 칼바람이 이어서 불기 시작하면 나무와 풀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긴 휴식에 들어갑니다. 바람은 나무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첫째, 바람은 이산화탄소를 확산합니다. 대기 중에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0.04%밖에 되지 않아서 바람이 이산화탄소를 확산해주지 않으면 나무는 정상적으로 광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둘째, 바람은 증산작용의 원동력입니다. 바람은 잎 표면 공기층의 두께를 감소하여 기압을 낮추어 줍니다. 셋째, 바람은 나무들이 키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여 직경 생장을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무의 줄기가 단단해지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기 위함이고 가지가 가늘어지는 것은 바람에 맞서지 않고 흔들리기 위함입니다. 나무에게 바람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무풍 시기에는 사막의 불시착한 조종사가 물을 갈구하듯 나무는 두 팔을 벌려 바람이 오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바람은 가져다 주는 것도 많지만 빼앗아 가는 것도 많습니다. 바람은 어쩌다 적셔진 땅거죽의 물기를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은 나무에게 다중인격자로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지중해가 원산지인 포도주의 맛은 왜 좋을까요? 서정주 시인은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고 했는데 그러한 비유는 포도주에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지중해성 기후의 여름에는 건조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봄이 되면 나무들의 뿌리는 겨울에 내린 물을 찾아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녹아있는 물이 있고 맑은 하늘은 바람을 무한정 공급합니다. 이때 바람의 힘으로 깊은 곳에 있던 물과 양분이 잎으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지중해 연안은 포도를 비롯하여 올리브, 오렌지, 감귤 같은 수목 농업이 발달하기에 알맞은 기후 조건이 됩니다. 만약 바람이 없다면 세상은 생기를 잃을 것입니다. 바람이 꽃가루와 씨앗을 옮겨주는 식물들은 저출산의 늪에 빠질 것이며 과일은 떫어지고 포도주는 시어질 것입니다. 분지의 공기는 썩어가고 나무들은 고장난 잠수함에 갇힌 선원들처럼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에게도 휴식은 필요한 법입니다. 7, 8월 오후에 땡볕 아래에서는 바람도 쉬어갑니다. 이때 나무들은 열매를 키워야 하는데 무풍지대에 놓인 범선처럼 무료한 하루를 보냅니다. 바람은 소원을 나타내기도 하고 새로운 기운을 몰고 오기도 합니다. 전쟁과 기아, 오염, 자원의 고갈 등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요즘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의 시구가 떠오릅니다. 바람이 분다. 살려고 애써야 한다. 해변의 묘지 중에서. 빛, 만물의 디자이너. 빛과 그림자라는 표현에서 그림자는 왜 빛 뒤에서 언급될까요? 그림자가 있은 다음에 빛이 존재한 적은 없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실에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플라톤의 동굴 비유에서는 그림자가 먼저 등장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동굴 속에서 죄수로 태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동굴 밖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죄수는 온몸이 꽁꽁 묶인 채 동굴의 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도관이 자신의 등 뒤에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동물이나 사물들의 모형을 이리저리 움직인다면 죄수는 오직 벽면에 나타난 그림자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교도관이 뛰는 신용을 하며 토끼의 모형을 보여주고 이것은 토끼다 하면 죄수는 그것을 토끼로 이해할 것이고 새의 모형을 보여주고 나는 신용을 하며 이것은 새다 하면 죄수는 그것을 새로 인식할 것입니다. 동굴에 갇힌 죄수의 이야기는 플라톤의 대표작 국가에 등장합니다. 이것을 예로 든 이유는 나무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동굴 속의 죄수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나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빛의 성질에는 직진, 분산, 반사, 굴절, 그리고 회절과 간섭이 있습니다.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는 빛이 직진하는 성질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빛이 직진하지 않고 마구 휘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느끼는 한계 내에서 빛은 직진하므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그림자는 빛이 있으므로 비로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자를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나무가 그림자로 세상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나무의 가지 끝에 붙어 있는 눈들 중 제일 큰 눈은 하늘의 빈 공간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이를 향일성이라고 부릅니다. 가지 끝의 눈들은 어떻게 향일성을 획득했을까요? 다시 플라톤의 동굴 속 죄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죄수가 벽면을 보고 있을 때 교도관이 죄수의 뒤에 서 있다고 가정하고 죄수가 동굴의 벽면을 통해서 본 교도관의 모습과 머리를 돌려 직접 본 교도관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죄수가 교도관의 참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했다면 다시 상상해 봅시다. 고개를 돌리나 안 돌리나 죄수는 두 번 다 교도관의 그림자만 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죄수의 눈은 망막의 조리개를 조정해가며 교도관의 얼굴과
눈동자와 콧수염을 가까스레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나무에게는 그런 눈이 없습니다. 나뭇가지와 잎에는 동물의 눈과는 다른 개념의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의 이름은 피토크로뮴이라는 식물의 단백질 색소로서 밝음과 어두움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무는 동물보다 더 넓은 범위를 감지할 수 있지만 사물의 자세한 움직임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신호를 그림으로 바꿔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과 식물 모두 빛을 감지하지만 나무는 주변의 사물들을 대상의 그림자로 인식합니다. 빛은 극지방의 오로라부터 꽃의 섬세한 빛깔까지 경이로운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화가나 디자이너는 빛과 그림자를 대비하여 그림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빛의 스펙트럼을 사용해 이미지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빛의 존재와 부재는 작품의 분위기를 조절하며 빛이 캔버스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 보는 이로 하여금 서로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철학과 신화에서 빛은 지식, 신성, 숭고함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빛과 어둠이라는 대립적인 요소는 무형의 의미를 구조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때 빛은 진리와 지식 또는 신의 현상을 상징하며 이러한 상징은 우리의 문화와 전통에 깊이 뿌리박혀 오늘날까지 이릅니다. 빛의 다채로운 속성은 틀에 박힌 정의를 거부합니다. 철학자에게 빛은 존재와 현상을 탐구하는 대상이 되며 과학자에게는 측정과 계산의 대상이 되고 예술가에게는 무한한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태초에 빛이 있었고 혼돈 속에서 깨어날 때 한 줄기 빛이 스며들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빛을 이용해 광합성을 하며 그림자를 통해 세상을 인식합니다. 인류는 여전히 동굴 밖을 나갔다 돌아온 현자에게 빛의 진실을 전해 들으며 진실에 대해 골똘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빛이 있는 한 희망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안하수면실이었습니다. 푹 쉬세요.